책을 소개합니다. 책을 읽고 교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동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동책방 책방지기 한량입니다. 계속 이어서 저희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 저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른 파트를 집필해 주신 저자분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절대 울지 않는 안울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자는 아니지만 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읽기 위해서 저희 이제 직원분 김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김 부장님은 저희 이제 이 책 소개하는 화에서 같이 이제 출연을 해주셨었죠. 불량학교 측면에서 예. 한 번 더 나와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같은 질문 이제 드릴게요. 저자분들에게. 이제 안울보님은 이제 어느 부분을 집필하셨나요? 네, 제가 3장의 교육과정에서요. 네. 그 4번 생활을 해석하는 수업 이 부분을 네. 제가 집필했습니다. 네.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페이지는 126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간략하게 네.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 책을 집필을 할 당시와 네. 지금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네.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네. 아니면 좀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단어는 수학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학을 왜 배워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공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수학은 생활에서 어떻게 공부가 되어 가고 있을까? 사람들은 정말 수학적인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이제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고요. 제목처럼 생활을 해석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학적인 요소들을 학교에서 다루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왜 배워요? 라고 물어보면 통계는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런 근거들이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좀 중학교 수준에서 그런 판단들을 한번 해보도록 과제를 많이 설계했습니다. 제가 이제 안울보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먹을 때였나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몇 반 교실부터 화장실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느냐라고 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양감 네. 뭐 거리감 그게 네. 되게 저로서는 맞아 이런 거에 대한 감 네. 이게 수학적 능력과 진짜 관련이 깊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 생각을 해봤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예. 교장 선생님이 예. 핸드폰을 수거하려고 네. 그 수거함을 사야 되는데 22리터짜리를 사셨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22리터가 부피인 건 알지만 얼마나 큰 부피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맞아요. 그 이제 네. 머릿속에 22리터라 네. 그러면 이제 1.5리터짜리 페트병이 한 20개 정도 조금 안 되는 그런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부피에 감이 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사실 학생들 핸드폰을 걷는 데는 6리터짜리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22리터가 이제 몇 센치 곱하기 몇 센치인지 계산을 안 하고 사니까 엄청 큰 걸 사셔서 정말 10반을 다 걷어도 될 만큼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수학을 배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생활에 적용은 하지 못한다. 수학도 배웠으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중학교 수학까지는 실생활과 어느 정도 연계한 네. 저런 수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고등학교 수학 네. 무한대가 나오고 네, 막 이렇잖아요. 네. 이렇게 추상적인 수학도 이 학교에서 한 것처럼 네. 실생활 연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학생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고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실제로 실생활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수들은 그럼 대체 어떻게 쓰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실생활과 일상생활을 좀 구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는데요. 실제 생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분이나 적분, 그 허수 같은 것들은 이제 과학이나 그런 데서는 쓰입니다. 실제로 과학에서 어떤 방정식에는 허수 i가
들어 있기도 하거든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제 변화나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단계에서는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일상생활은 아니고요. 좀 더 정교한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우주선을 발사할 때는 매우 정교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어려운 수학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옵니다. 이게 어려워질수록 네. 네네. 사실 일상생활보다는 그런 전문화된 분야에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게 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지만 네. 사실 알고 보면 학문계 고등학교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와닿는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요새는 점점 더 이제 수학을 잘 해야 되는 세상이 오기도 했어요. 양으로 산출되지 않으면 약간 우길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이게 너무 우리의 수학의 범위가 깊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화된 분야에 필요한 그래서 약간 이제 저의 모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수학을 좀 교양처럼 가르쳤으면 좋겠다. 예, 우리가 이제 수학도 역사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숫자들은 어떻게 바뀌어왔지? 수들은 어떻게 점점 늘어났지?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를 몰랐거든요. 네. 예, 점점 그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지? 그런 이제 교양적인 요소들을 중학교 수학 시간에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들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방식의 네. 내용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좀 고집이 세고 네.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서요. 예. 얼마 전에 학교에서도 이제 네. 중간고사를 봤을 때 네. 실생활 맥락의 문제들을 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굉장히 잘 못 풀어서 좀 안타까운 환율 문제였어요. 우리나라에서 36,000원이면 이제 미국에서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1,200원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친구들이 곱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원을 1,200원으로 만드는 창조 경제를 해서 제가 다 학생들한테 너희 다 해고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네, 그거를 이제 변형을 하면 학생들이 멘붕이 오는 거죠 이제. 학생들은 실제로 어려운 과제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과제를 좀 더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 수학을 어디다 쓰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쓸만한 상황들을 주면 과연 잘하느냐 또 오히려 더 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저한테 선생님 농도 나와요.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나와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데 저는 일부러 약간 그런 문제들을 대신에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필요로 하는 다른 문제들을 내서 좀 새로운 것도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요. 그런 건 가급적 실제 맥락에 닿게 제가 다 자료 찾아보면서 그 문제가 탄소 배출권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에서 이렇게 쓰인다. 너희들이 이제 계약서를 보고 계약을 했을 때 몇 달러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계산해봐라 이렇게 내는 편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들을 못했을 때 학생들은 이제 실제로 쓰는 거를 내가 못하는구나를 좀 느끼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울부님께서 이제 집필을 하신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이제 저자 입장에서 네. 본인이 집필하지 않은 부분에서 인상 깊은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읽어주시면 청취자분들께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학교를 이제 옮겨서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학교에서 근무를 했을 때랑 비교해봤을 때 환경이 달라진 것들이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저는 학생들하고 같은 높이에 있는 책상에서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학생들은 동그랗게 앉아 있었고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처럼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하듯이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단에 서서 학생들은 이제 모두 저를 보고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방적으로 좀 가르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페이지로는 272페이지인데요. 미래형 교실을 통하여 학생들은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말을 하고 표현하고 체험하는 적극적인 학습자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구절이 요새 읽을 때는 조금 와닿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보통 공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공간에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학생들의 생각도 많이 물어보게 되고 반대로 이제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기에 좀 불편한 구조가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무슨 활동을 하면 모두가 그 학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맨 뒤에 학생이 하면 모두가 이제 돌아서 봐야 되고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만 과제하게 되는 그런 구조들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래학교 이제 공간 환경 부분에서 읽어주셨는데 지금 안울보님이 근무하시는 학교도 네. 사실 공간으로 유명한 학교잖아요. 아, 네, 저희가 공공건축 대상을 받은 그런 예.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공간은 네.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공간을 설계하는 것은 네. 이것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이야기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 학교를 누가 지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음. 건축가가 지은 학교인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공간은 건축가의 상상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그 건축가가 이제 수업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또 이 학교를 이제 채우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생각도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업하는 공간에서의 큰 변화는 없고요. 이제 수업하는 공간 이외의 공간들에 대해서는 좀 개방감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아까 이제 학생들이 실생활 수학을 어려워한다 측면 하나,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대화가 잘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게 공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접하는 공부 방법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답을 찾는 네. 반복된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실생활 수학이라는 거는 답이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워한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 그 이야기의 문제도 우리 학생들이 과연 선생님한테 그 질문하고 상호작용하는 문화를 네. 얼마나 경험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의 부재 이전에 우리 학생들이 이미 너무 많은 데서 그게 길들여져 왔다. 네. 정답을 찾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받아 적고 받아들이고, 네. 그런 원인은 아닌지. 얼마 전에 네. 어떤 선생님께서 저랑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 수학 과제 중에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과제가 있어요. 초콜릿 30개를 똑같은 사람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럼 이제 몇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30명이 되면 한 개씩 나눠 먹겠죠. 15명이 되면 이제 2개씩 나눠 먹겠죠. 이게 이제 약수를 구하는 과정인데 어떤 학생이 한 명을 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 다 먹는 건 나눠 먹는 게 아니라고 쓴 거죠. 맞는 말이에요. 예. 그쵸. 예.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소름. 수학 시간에 해보지 않았잖아요. 훈화 그래서- 오른가요? 그래서 그 학생은 1을 지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맞게 채점해야 되는지 틀리게 와. 채점해야 되는지 제가 이 질문을 학생들한테 했을 때 학생들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항상 있다. 특히 저희는 수학이잖아요. 수학은 제론의 여지가 없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삶의 맥락의 문제로 갔을 때는 그 나누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혼자 다 먹는 건 나누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30개를 이제 누구한테 주었어요. 뭐 당근 마켓을 통해서 주었으면 이제 우리 무료 나눔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나눈 게 아니냐. 이제 주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영어 1인인 타인한테 주는 네, 주었을 때 경우도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먹는 거죠. 맞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어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어. 디바이드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쪼갠다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약간 쉐어라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삶의 문제로 하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럼 이제 우리의 점수 체계는 그 학생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거를 이제 점수를 줄 수 있게 해야 하는 시스템을 가지려고 좀 시도들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채점 기준에도 답을 정확하게 제가 서술해 놓는 게 아니라 약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점수를 준다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을 세우는 편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학생이 더 많이 받아야 더 많이 된다고 받아야 생각하죠.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 저도 나누다의 의미에 대해서까지 한 번 네. 더 비판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저 지금 방금 소름 돋았어요. 그 진짜. 저도 한 번도 수학을 하면서 그 한 와. 명이 먹는 걸 나눠 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요새 자꾸 드는 생각은 이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답을 구하는 데까지의 과정이 채점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작년에 이제 제가 수행 평가했을 때도 이제 삼각비를 이용해서 건물의 높이를 구하는 과제를 했을 때 제가 되게 아쉬웠던 순간이 있어요. 이제 조별로 5명씩 조를 이뤄서 했는데 어느 조도 여러 번 측정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할 때 여러 번 하는 거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한 번만 해서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여러 번 구해서 평균을 구해온 조가 있었으면 훨씬 점수를 잘 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대부분 못 하더라고요. 사실 사람도 그렇죠. 한 번 만나고 결혼을 하진 않잖아요. 이제 여러 번 만나서 그 사람의 이제 평균치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저의 모든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학을 약간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교양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 네.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 학생이 어떻게 보면 사고의 틀이 되게 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만 하려고 하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네. 딱 그냥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개념으로 그렇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나눈다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네. 와. 선생님들한테도 되게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결론은 이제 네. 정답을 처리했고요. 음. 그리고 나서 저한테는 이게 정말 재밌는 예, 이야기로 문제를 내는 사람하고 푸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교사로서 생각하는 건 그런 학생들이 점수에서 틀리지 않게 하려면 채점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수행의 질이 점수다. 그러니까 답에 맞는 게 아니라 어떤 퀄리티의 수행을 했느냐가 채점 기준이 돼야 된다. 그게 저는 좀 와닿는 예, 구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 너무 진짜 너무 좋은 얘기였어요. 예. 와. 그러니까 예. 감동.